반대했던 결혼이었어. 탑골공원에서 급식이나 푸는 집안 딸 주제에 감히 우리 가문에 어울리기나 해. 그까짓 거 임신한 게 대수야? 추석 명절 만삭의 며느리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집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계획한 일이었고 미뤘습니다. 실려간 병원에서는 사전에 매수된 의사가 거짓 진단서를 씁니다. 뇌전증이라며 아기를 지우라고 낙태동의서까지 강요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독이 든 한약까지 지어 먹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탑골공원에서 그냥 밥만 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25년 전 남편을 잃고 살아남은 그 여자가 백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은행장도 판사도 국회의원도 그녀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명문영훈학교 뒤에 숨겨진 5천억짜리 비밀이 이제 세상에 드러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가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한민국 상위 0.1% 영재들만 입학할 수 있다는 영훈국제학교의 개교 기념 리허설 현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단상 위에는 영훈학원 이사장 하준식과 관장 서영숙 부부가 서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하준식은 맞춤 제작한 듯한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환갑을 넘긴 서영숙은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쪽 좀 봐주세요. 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의 외침이 쏟아지는 가운데 행사장 뒤편에는 임신 8개월의 며느리 다혜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서 있었어요. 31살의 다혜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부푼 배를 감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배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어요. 단상에서 환한 미소로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던 시어머니 서영숙이 슬쩍 고개를 돌려 다혜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영숙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로 화장실 쪽을 가리켰어요. 다혜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30분쯤 지났을까요? 다혜는 행사장 뒤편 화장실 근처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건물 구조상 CCTV 사각지대였어요. 복도 끝에서 뾰족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 딱, 딱. 규칙적이면서도 날카로운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다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던 결혼이었어. 탑골공원에서 급식이나 푸는 집안딸이 우리 영훈 가문에 어울리기나 해? 내 아들 도윤이가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줬지만 정말 꼴사나워 더 이상은 못 보겠네. 영숙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배가 그렇게 불렀으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다혜 앞에 멈춰서서 팔짱을 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 전 기자들 앞에서 보여주던 우아한 미소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감히 이 신성한 행사에 와서 천박한 티를 내. 영숙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다혜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어요.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영숙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왔어요.
그녀의 검지손가락이 다혜의 배를 향했습니다. 날카롭고 강한 힘으로 배를 찔렀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손톱 끝이 배에 닿을 때마다 다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혜가 신음을 삼키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랫배에서 찌릿한 통증이 퍼져나왔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몸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쓰러질 뻔했어요. 다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손을 털며 뒤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다시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다혜는 벽에 기댄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어요. 뱃속의 아기가 불안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완전히 끝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영숙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녀는 주소록을 내리다가 청담명인 한의원이라는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원장님. 영숙의 목소리는 행사장에서보다 훨씬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희 며느리 말이에요. 체질이 약해서 그런지 자꾸 행사를 망치네요. 특별한 보양제 하나 지어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며느님을 위한 거죠? 네, 빨리 부탁드려요. 영숙은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차는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를 가로질러 조용히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PR 팀장이었어요. 관장님, 오늘 촬영본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가정 캠페인 슬로건 잘 나왔고요. 임산부 노출 컷은 전량 편집했습니다. 잘했어. 마음에도 안 드는 며느리 때문에 우리 브랜드에 흠집이 가서는 안 돼. 영숙이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혜는 청담명인 한의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진료실은 고급스러웠습니다. 벽에는 한약재 그림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어요. 한의원 원장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회색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원장이 다혜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다혜의 맥박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놓았습니다. 태아의 기가 약하시군요. 다혜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지난주 산부인과 검진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요. 원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서양 의학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양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요. 특별 비방 약재로 지은 보양제를 드시면 좋아질 겁니다. 원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갈색 한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붉은색 봉황 문양이 찍힌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그는 봉투를 다해 앞으로 밀었습니다. 하루에 한 봉씩 드세요. 따뜻한 물에 타서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다혜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비릿하면서도 묘하게 금속성 냄새가 났습니다. 다혜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원장님, 성분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저희 한의원의 특별 비방입니다. 성분을 공개할 수 없어요.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임신 중이라서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부탁하신 겁니다. 며느님 건강을 위한 거예요.
다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탁한 것이라는 말에 입이 막혔어요. 그녀는 한약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의원 주차장에 도착한 다혜는 차에 타기 전에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재빨리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실행했어요. 방금 전 원장과 나눴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다혜는 파일을 저장하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다혜는 집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탁자 위에는 한약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혜는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화면에 엄마 미라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58살의 미라는 머리에 면수건을 두르고 있었어요. 뒤쪽으로 커다란 솥과 식판들이 보였습니다. 탑골공원 천사식당이었어요. 다혜야, 왜? 무슨 일 있어? 미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혜가 한약 봉투를 화면에 비췄어요. 엄마, 이거 좀 봐줘. 시어머니가 한의원에서 지어오라고 한 보양제인데 뭔가 이상해. 잠깐만. 미라가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다혜가 봉투를 이리저리 돌려 보여줬어요. 붉은색 봉황 문양 라벨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다혜야, 그 봉투 좀 더 가까이 보여줘. 라벨 부분. 다혜가 봉투를 카메라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미라는 화면을 캡처했어요. 봉황 문양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제조번호도 함께 찍혔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절대 먹지 마. 미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다혜가 움찔했어요. 왜? 뭐가 문제야? 일단 먹지 말고 그냥 놔둬. 내가 확인 좀 해볼게. 알았지? 응, 알았어.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다혜는 한약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날 밤 탑골공원 천사식당 뒤편에는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묵은 스크랩북을 펼쳤어요. 2000년이라고 적힌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신문 스크랩들이 빼곡했어요. 미라의 손가락이 한 기사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늘 인베스트 창립 기념식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젊은 시절의 하준식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청담명인 한의원 원장의 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라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사진 속 또 다른 남자의 얼굴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희미하게 정진욱 검사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25년 만이구나. 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노상훈이 들어왔습니다. 59살의 상훈은 급식소 잡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그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약 봉투 사진을 상훈에게 보여줬어요. 상훈 씨, 이것 좀 분석해 줄 수 있어? 상훈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25년 만이네요. 그놈들 약이. 옛날 인맥동원에서 성분 분석 좀 해줘. 빨리. 알겠습니다. 상훈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는 다시 스크랩북을 바라보았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만이 컨테이너 안을 채웠습니다. 같은 시각
영훈학원 저택에서는 도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다혜가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여보, 한의원 다녀왔어? 응. 약은 받았고? 잘 챙겨 먹어야 해. 엄마가 특별히 신경 썼다고 하셨어. 다혜가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그 약 성분표도 없는 거 알아? 다혜야. 어머니가 당신 건강 생각해서 지은 약인데. 갑자기 무슨 말이야? 왜 의심해? 청담명인 한의원이 얼마나 유명한 곳인데. 도윤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욕실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다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배를 감쌌어요. 아기가 또 움직였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미라는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쪽방촌 노인들이 하나둘 지나갔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다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절대 그 약 먹지 마. 일반 보약이 아닌 것 같아. 조심하는 게 좋겠어.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문자를 보낸 미라는 다시 스크랩북을 폈습니다. 새벽 5시 탑골공원 천사식당.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주방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미라는 거대한 솥 앞에 서서 긴 국자로 국물을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김 때문인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미라가 국자를 멈추고 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속에 무언가 비치는 듯 했어요. 25년 전 기억이었을까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밥은 빚이 아니야. 하지만 밥 굶기고 흘린 피눈물은 반드시 빚이 되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에 새겨둔 말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다시 국자를 들어 국을 저었어요. 솥 안의 국물이 천천히 소용돌이쳤습니다. 6시가 되자 급식소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구부정한 허리, 낡은 옷, 주름진 얼굴. 미라는 그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방에서 보여주던 차가운 표정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미라 씨, 오늘도 고맙네. 식판을 나르는 사람은 상훈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노인들 사이를 바쁘게 오갔어요. 밥을 퍼주고 국을 담아주고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급식소 잡부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아침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식당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상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상훈이 고개로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미라는 남자를 보자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판사님, 오랜만이네요. 백 회장님.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이번 달 이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라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확인하지도 않고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 달부터는 기일 지켜주세요. 판사님. 예, 꼭 그러겠습니다. 남자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물러났습니다. 그가 나간 뒤 미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녀는 다시 국자를 들고 솥을 저었습니다. 아침 급식이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상훈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바로 다혜에게서 받은 한약 샘플이었습니다. 회장님, 옛날 인맥한테 연락했습니다.
국과수 출신이었던 친구예요. 미라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돌아보았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야? 20년 지기입니다. 입 무겁고요. 좋아. 최대한 빨리 결과 받아줘. 상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려는데 미라가 다시 불렀어요. 상훈 씨, 잠깐. 예. 혹시 급식소 후원 장부 어디 있는지 알아? 컨테이너 사무실 왼쪽 서랍에 있습니다. 왜요? 확인할 게 좀 있어서. 미라는 앞치마를 벗고 뒤편 컨테이너로 향했습니다. 상훈이 뒤따라왔어요. 컨테이너 문을 열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미라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장부 몇 권이 나왔어요. 그녀는 가장 오래된 장부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2000년이라고 적힌 장부였어요. 누렇게 바랜 페이지를 넘기는 미라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청담명인 한의원. 매월 15일 입금. 50만 원. 미라의 손가락이 또 다른 항목으로 움직였어요. 영훈학원 식자재 협력업체. 매월 15일 입금. 50만 원. 상훈이 미라의 어깨 너머로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가 똑같네요. 25년 전부터 계속. 우연이 아니지. 미라가 다른 장부들도 차례로 펼쳤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매년 같은 날짜, 같은 업체, 같은 금액이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미라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연결고리가 있어. 한의원과 식자재 업체, 그리고 영훈학원.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영훈학원 법무법인 공증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혼전계약서 목록이 떠 있었어요. 상훈이 한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하도윤과 따님의 혼전계약서인데요.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출산 시 배우자에게 의결권 없는 우선주 5% 자동 이전이요. 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없애려는 거였구나. 돈 때문에. 상훈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영숙이 한 달 전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조사 대상은 회장님이십니다. 화면에 미라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식당, 탑골공원, 컨테이너 사무실 앞. 사진 구석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본명 정미라. 2000년 이전 기록 수상. 남편 정보 추가 조사 필요. 미라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떨렸어요. 놈들이 눈치챘나? 아직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있어요. 미라가 장부를 덮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탑골공원의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낙엽이 떨어져 땅에 쌓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산부인과 병원. 다혜는 산모교실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임산부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강사가 앞에서 호흡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배를 쓰다듬으며 강사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혜가 복도로 나와 물을 마시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여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다혜에게 속삭였습니다. 혹시 영훈학원 관계자세요? 다혜가 놀라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명찰 봤어요. 하다혜님. 하씨 성을 가진 분이 영훈에 계시면 보통 그쪽 집안분이잖아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잠깐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영훈학원, 그쪽 분들 믿지 마세요. 특히 서영숙 관장님. 다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거기 교사였어요.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고 신고하려다가 그만.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냥 조심하세요. 제발. 여자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다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밤 10시 천사식당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미라가 마지막으로 주방을 점검하고 셔터를 내리려는데 상훈이 급히 뛰어왔어요. 회장님, 저기 좀 보세요. 상훈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길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플래시는 터지지 않았지만 렌즈가 이쪽을 향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미라가 셔터를 완전히 내렸습니다. 그 순간 검은 승용차가 급히 출발했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를 내며 사라졌어요. 상훈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차량 번호를 적었습니다. 기억하셨죠? 634-7894. 상훈이 차량 번호 검색 앱을 열었습니다. 몇 초 후 결과가 떴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영훈학원 법인 차량입니다. 미라는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의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낙엽이 바람에 날렸어요. 그녀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감시하고 있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라가 상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결연해 보였어요. 계속 진행해. 놈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야.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컨테이너로 걸어갔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닫히고 탑골공원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어요. 가로등 아래로 노숙자 한 명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컨테이너 안 미라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스크랩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25년 전 신문 기사들이 그녀를 응시했어요. 미라의 손이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다 끝낼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 아침, 시아버지의 대저택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주방에서는 다혜 혼자 수십 인분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도마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어요. 아침 6시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고기를 썰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배가 불러서 싱크대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다혜는 한 손으로 배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움직였습니다. 손목이 저려왔어요. 다혜야, 송편은 다 빚은 거지? 시어머니 영숙의 목소리가 주방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어머님. 제사 시작하려면 2시간밖에 안 남았어. 빨리 해. 영숙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혜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눈앞에 송편 반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제사상 위에는 음식들이 빼곡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다혜가 혼자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준식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음식을 올렸어요. 다혜는 맨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었어요. 준식이 술잔을 들며 다혜를 쳐다보았습니다. 다혜야. 예, 아버님.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는 뭐 하셨다고 했지?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다혜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 말로는 검사셨다고 들었어요. 영숙의 손에서 젓가락이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와인잔도 함께 기울어져 붉은 액체가 하얀 식탁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숙이 황급히 냅킨으로 와인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손이 미끄러졌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준식과 영숙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다혜야, 먼저 들어가서 쉬어라. 피곤하겠다. 예, 어머님. 다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영숙이 준식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서재로 와요. 지금 당장. 10분 후 권식의 서재. 영숙은 책장 뒤 금고를 열어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2000년 4월자 기사였어요. 정진욱 검사 자살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정씨 성애 검사. 우연일까? 준식이 스크랩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 탑골공원 그 여자가 정진욱 아내인지. 이미 사설탐정한테 맡겼어. 근데 여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그 피가 맞다면 어떡해? 원수의 씨가 우리 가문에 뿌리 내리는 거잖아. 준식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그 전에 끊어야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영숙이 휴대폰을 꺼내 한의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원장님, 저예요. 그 보양제 말이에요. 좀 더 강하게 지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1시간 뒤 다혜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아랫배가 당겼어요. 아기가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다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다혜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예, 어머님. 영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혜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2층 서재에 족자가 있어. 할아버지 제사에 써야 하는 건데 가져와. 지금요? 그럼 지금이지. 내일 가져올래? 내일? 영숙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겠습니다. 다혜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24개였어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만삭의 몸으로 오르기엔 가파르고 힘들었습니다. 다혜가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계단, 2계단. 숨이 찼어요. 10번째 계단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발밑에 무언가 미끄러운 게 느껴졌어요. 다혜가 내려다보았습니다. 계단참에 기름이 흘러져 있었어요. 얇게 하지만 넓게 번져 있었습니다. 다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흘려놓고 닦지 않았을까요? 아니, 닦지 않은 게 아니라 일부러 흘려놓은 걸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2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굼뜨긴. 빨리 가져와. 갑자기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영숙이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라온 거죠? 다혜는 그녀가 거기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영숙이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다혜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켜. 영숙의 손이 다혜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강하게, 거침없이 밀어냈어요. 다혜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발이 기름을 밟았어요. 미끄러졌습니다. 다혜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어요. 다혜의 몸이 계단을 굴러떨어졌습니다. 등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팔꿈치가 난간에 찧었습니다. 머리가 벽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배였습니다. 계단 모서리가 배를 강타했어요. 다혜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1층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어요. 차갑고 딱딱한 바닥이었습니다. 다혜는 배를 움켜쥐었어요. 뱃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다리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아기. 다혜가 신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계단 위에서 영숙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차분했어요. 여보, 빨리 전화해요. 시아버지 준식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다혜 옆에서 무릎을 꿇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119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영훈 메디컬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여기 응급 상황입니다. 구급차 보내주세요.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119 구급차가 아니었어요. 영훈 메디컬이라고 적힌 하얀 구급차였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어요. 다혜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다혜는 의식이 흐릿했어요. 배를 움켜쥔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하얀 천장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다혜는 들것에 실린 채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산모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열이 심합니다. 태아 심박동이 약해지고 있어요. 김 과장님께 연락했습니다. 다혜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김 과장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다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보호자분들 오셨습니까? 복도에 계십니다. 모시고 오세요. 잠시 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영숙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다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연기라는 걸. 영숙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김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낙상 충격으로 산모가 뇌전증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뇌전증이요? 준식이 놀라 물었습니다. 예, 유전성 질환입니다. 잠복해 있다가 임신 중 스트레스로 발현된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혜는 평생 뇌전증 같은 건 앓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아기한테 문제가 되나요? 발작으로 태아 뇌에 손상이 갔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였어요. 그는 그걸 준식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장 중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다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절 수술, 낙태, 아기를 죽인다는 말이었어요. 다혜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영숙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다혜를 내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기영아는 우리 가문에 필요 없어.
당장 서명해. 다혜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기 살려주세요. 닥쳐.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준식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빨리 서명하세요. 다혜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를 더듬었어요. 엄마가 준 비상용 녹음기였습니다. 손가락이 버튼을 찾아 눌렀어요. 작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다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시끄러워. 김 과장, 어서 준비하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들이 다혜를 수술실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화재 경보기 소리가 울렸어요. 귀를 찢는 경보음이었습니다. 병원 안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화재입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우왕좌왕했어요. 김 과장이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영숙과 준식도 뒤따라 나갔어요. 다혜는 침대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경보음이 계속 울렸어요. 연기가 복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혜는 배를 움켜쥐고 눈을 감았어요. 아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지킬게. 꼭 지킬게. 화재 경보가 울린 지 3분이 지났습니다. 병원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어요. 환자들과 의료진이 비상구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연기가 천장을 따라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불은 보이지 않았어요. 연기만 자욱할 뿐이었습니다. 3층 VVIP 병동. 보안요원 2명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재 경보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비상계단 문이 열렸습니다. 연기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진한 연기였습니다. 보안요원들이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연기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어요. 상훈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움직였어요. 보안요원 한 명의 목을 팔로 감아 쓰러뜨렸습니다. 다른 한 명이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 상훈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강타했어요. 보안요원이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상훈이 복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302호실 문을 열었어요. 다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흐릿했어요.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다혜 씨, 정신 차리세요. 상훈이 다혜를 흔들었습니다. 다혜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백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따라오세요. 엄마가요? 다혜의 눈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다혜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담요로 몸을 감쌌어요. 아기는 괜찮아요?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상훈이 휠체어를 밀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연기가 여전히 자욱했어요.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휠체어가 덜컹거렸어요. 다혜는 배를 감싸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1층 비상구.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차장에는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미라가 내렸습니다. 엄마. 다혜가 울먹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미라가 달려와 딸을 안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상훈이 다혜를 차에 태웠습니다. 미라가 뒤따라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15분 후 승합차는
한강변의 낡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외벽은 녹슬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달랐어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필요한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상훈이 다혜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곧 중년의 여의사가 들어왔어요. 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선생이라 불린 여의사가 다혜를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초음파 기계를 배 위로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아기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심박동은 정상입니다. 다행히 태아에게 심각한 손상은 없어 보여요. 다혜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요? 우리 아기 괜찮아요? 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며칠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 선생이 링거를 꽂았습니다. 다혜는 곧 잠에 빠져들었어요. 미라가 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른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옆방에서 상훈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보양제 성분 분석 결과가 떠 있었어요.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결과 나왔어? 예. 보십시오. 상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글씨로 경고 문구가 떠 있었어요. 임신 중독증 유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량의 중금속도 검출됐어요. 장기 복용하면 태아 기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산모에게 뇌전증과 유사한 발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을 썼어. 누구한테요? 장인태 박사 부인한테. 그때도 임신 중이었지. 미라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25년 전 한 여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산한 뒤 정신이 온전치 않았어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놈들은 같은 방법을 반복해. 미라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제 내 차례야. 미라가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휴대폰이 들어 있었어요. 20년간 꺼져 있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켜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팅음이 울렸어요. 미라가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이 있었어요. 은행장, 판사, 검사, 국회의원, 언론사 국장. 그녀는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목소리였어요. 백 회장님이십니까? 이 은행장, 오랜만이야. 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영훈학원 신관 PF 대출건 알지?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 불가 통보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승인된 건데요. 내 돈 회수해야겠어. 지금 당장. 하지만 회장님, 그러시면 영훈학원이 망하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야. 이틀 안에 처리 안 하면 은행장 자리도 없어. 미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번호를 눌렀어요. 김 의원실입니다. 김 의원 바꿔봐.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백 회장이야. 빨리 연결해. 잠시 후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어떻게 3년 전 아들 마약 사건 기억나지? 김 의원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덮어준 밥값 할 시간이야. 교육부에 영훈학원 특별감사팀 당장 꾸려. 그건 제 권한으로는 못하겠다는 거야? 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 의원이 급히 말했어요. 아,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사흘 안에 해. 미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세 번째 번호를 눌렀어요. 언론사 국장이었습니다. 박 국장 나야.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25년 묵은 특종거리 하나 줄게. 특종이요? 하늘 인베스트. 기억나?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박 국장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25년 전 5천억 사기 사건 말입니까? 그래.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게. 영훈학원이야. 영훈학원이요? 그 유명한 영재학교요? 하준식이 누군지 알아봐. 원래 이름은 하만철이야. 미라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박 국장은 메모하는 소리를 냈어요.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이틀 후 조간 일면에 실어. 할 수 있지? 물론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내가 보낼게. 걱정 마. 미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대안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작하시는 겁니까? 응, 25년을 봐줬어. 이제 끝낼 거야. 미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아직 전화할 사람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훈학원 이사장실 준식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본사 방침이라서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준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은행장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2주일 안에 전액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식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책상을 쳤어요. 책상 위의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은행이 대출 회수한대. 당장. 뭐라고요? 영숙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식은 머리를 감싸쥐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고 있어. 누군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탑골공원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낙엽이 바람에 날렸어요. 천사식당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뒤편 컨테이너 사무실도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갑자기 컨테이너 창문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불꽃이었어요. 작은 불꽃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검은 연기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불길이 컨테이너를 집어삼켰습니다. 무언가 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유리창이 깨지면서 불꽃이 더 높이 치솟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붉은 연기가 솟아올랐어요. 10분 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 소방차 2대가 탑골공원으로 들어왔어요. 소방관들이 뛰어내려 호스를 펼쳤습니다. 물줄기가 불길을 향해 쏟아졌어요. 30분이 지나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컨테이너는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철제 골조만 남아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것들은 모두 재가 되었어요. 타다 남은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주위를 살폈어요. 바닥에는 재와 타다 남은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뭔가를 발견하고 몸을 숙였어요. 반장님, 이것 좀 보세요.
소방관이 작은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고급 라이터였어요. 금속 표면이 그을렸지만 새겨진 문양은 선명했습니다. 영훈학원 로고였어요. 이거 방화네요. 증거물로 회수해. 소방관이 라이터를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는 계속 살피다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반쯤 녹아 있었지만 기름 냄새가 났어요. 발화용 유류통이었습니다. 반장님, 유류통도 있습니다. 명백한 방화예요. 소방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종로 소방서 3팀입니다. 방화 정황 포착. 경찰 출동 요청합니다. 아침 7시. 미라는 안전가옥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타버린 컨테이너가 나왔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탑골공원 천사식당 화재 사건, 극우단체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노숙자 쉼터를 노린 혐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미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상훈이 커피를 들고 옆에 앉았어요. 언론 조작 성공이네요. 박 국장이 일을 잘했어. 미라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방송사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극우단체, 혐오범죄, 노숙자 쉼터 같은 단어들이 반복됐습니다. 영훈학원 쪽에서는 뭐라고 해? 아마 안심하고 있을 거야. 자기들이 증거를 다 태웠다고 생각하겠지. 미라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녀는 옆방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다혜가 자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다혜는 괜찮아? 아직 자고 있어요. 최 선생이 안정제를 놨거든요. 다행이네.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옷장 뒤편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스크랩북, 채무자 장부, 하늘 인베스트 자료. 모두 컨테이너에서 미리 옮겨온 것들이었어요. 미라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다 있네. 상훈이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언제 옮기셨습니까? 일주일 전이야. 영훈학원 차량이 우리를 감시하는 걸 알았을 때부터 준비했어. 그럼 컨테이너 화재도 예상하신 겁니까? 놈들은 늘 같은 방법을 써.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지르지. 미라가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상훈을 돌아보았어요. 라이터와 유류통은 잘 심어뒀어? 예. 소방관들이 발견했을 겁니다. 좋아. 이제 영훈학원 로고가 박힌 증거물이 경찰 손에 들어갔어. 미라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박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국장님, 저예요. 아, 회장님. 보도 잘 보셨습니까? 잘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경찰이 라이터를 발견했을 거예요. 영훈학원 로고가 새겨진 라이터.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 국장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취재해보세요. 흥미로운 반전이 나올 거예요. 미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한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훈학원 이사장실 준식은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타버린 컨테이너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극우단체 소행이래. 영숙이 옆에 서서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도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어요.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조사하던 그 여자는 죽었을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준식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탑골공원 일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천사식당, 미라의 모습, 컨테이너 사무실. 모두 사설 탐정이 찍어온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이것들도 필요 없겠군. 준식이 사진들을 찢으려는데 비서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그래? 경찰이 화재 현장에서 우리 로고가 새겨진 라이터를 발견했대요. 준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찢으려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라고? 지금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극우단체 소행이 아니라 영훈학원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영숙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영훈학원 방화 의혹이라는 단어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영숙이 휴대폰을 준식에게 내밀었습니다. 준식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번 일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보고받았단 말이야. 누가 라이터를 심은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 준식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탁상 시계가 쓰러졌어요. 당장 변호사한테 연락해. 그리고 홍보팀 불러. 긴급 기자회견 준비해야 해. 비서가 급히 나갔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누가 우릴 노리는 것 같아요. 나도 알아.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어. 준식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오후 2시 영훈학원 정문 앞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취재진이 10여 명이나 되었어요. 그들은 학원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았습니다. 이사장님 나와서 해명하세요. 방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의 외침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학원 안은 조용했어요. 커튼이 쳐진 창문들 뒤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정가옥 거실. 미라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훈학원 정문 앞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작됐네. 상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응.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는 이제부터야. 미라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금고에서 꺼낸 서류 봉투를 들었어요. 하늘 인베스트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25년 전 자료. 이제 세상에 공개할 시간이야. 미라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펼쳐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25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훈학원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교육부 특별감사팀이 구성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언론은 매일같이 방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준식은 이사장실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재무제표, 대출 서류, 세무신고서, 숫자들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췄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문이 열리고 아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34살의 도윤은 핏기 없는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다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준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야? 지금 우리 학원이 망하게 생겼는데. 하지만 아내가 사라졌어요. 사흘째예요. 어딘가 숨어 있겠지. 신경 쓰지 마. 준식이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다혜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준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감히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야? 계단에서 떨어진 게 우연이 아니었죠? 어머니가 밀었어요. 제가 봤어요. 준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도윤의 옷깃을 놓았어요. 넌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어머니가 한의원 원장한테 전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보양제를 지시하는 거요. 준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다혜가 뭘 잘못했어요? 아기가 뭘 잘못했어요? 닥쳐. 준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너 지금 당장 장모를 만나러 가. 그 여자가 돈줄을 쥐고 있어. 장모님이요? 탑골공원에서 급식 봉사하시는 우리 장모님이요? 그래. 그 여자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게 분명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식이 계속 말했어요. 그 여자 뒤에 큰 손이 있어. 은행을 움직이고 정치인을 움직이고 언론을 움직이는 놈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해. 누군가 우릴 노리고 있어. 그리고 너의 장모가 연결고리야. 준식이 도윤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당장 가서 빌어.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안 그러면 우리 다 망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밀치고 이사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아버지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준식은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도윤은 재빨리 서재 안을 살폈습니다. 책장, 책상, 금고. 그는 금고 앞에 멈춰 섰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일이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통장, 인감증명서. 도윤이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이상한 USB를 발견했어요. 낡은 USB였습니다. 겉면에 하늘 200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윤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안을 다시 뒤지다가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영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원장님, 그 아이 체질이 약해서 그런지 자꾸 행사를 망치네요. 특별한 보양제 하나 지어 올려주세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이 계속 이어졌어요. 네, 관장님. 임신 중독증 유발 성분을 넣으면 됩니까? 적당히 알아서 해요. 흔적 남기지 말고. 도윤은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금고를 닫았어요. 서재를 빠져나와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도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하늘 2000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러 숫자를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자기 생일. 모두 틀렸어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숫자를 눌렀습니다. 2000년 3월 15일. 하늘 인베스트 창립일이었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도윤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하늘 인베스트에서 시작된 5천억 원이 여러 경로를 거쳐 영훈학원으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뭐야?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계속 파일을 들여다보았어요. 피해자 명단, 사망자 명단, 살인 교사 증거.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이름에서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진욱 검사.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살해 위장 자살.
2000년 4월 10일. 정진욱. 장모님 성이 정씨였지. 도윤은 포털 사이트를 열어 검색했습니다. 정진욱 검사 자살이라고 쳤어요. 오래된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25년 전 기사였어요. 기사를 읽으면서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진욱 검사는 하늘인베스트 사건 담당 검사였어요. 그런데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다가 자살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인어른을 죽였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미라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저예요. 응, 도윤아. 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애 어디 있어요? 만나고 싶어요. 네가 만날 자격이 있어? 제발이요. 어머님한테 드릴 게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미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상훈을 쳐다보았어요.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강 망원 한강공원. 내일 저녁 6시. 미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6시. 망원 한강공원. 도윤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USB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그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강변을 걷는 연인들도 보였어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도윤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돌아보았어요. 미라와 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다 해보고 싶어? 예.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미라가 찬찬히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줄게 있다고 했지? 도윤이 가방에서 USB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미라에게 내밀었어요. 아버지 금고에서 가져왔어요. 하늘 인베스트 자료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양제를 지시하는 녹음이에요. 미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USB를 받아들었어요. 상훈이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을 보던 상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진짜입니다. 전체 자금 흐름도예요. 미라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떨렸어요. 25년 전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살해 위장 자살이라는 글씨 옆에 여보. 미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넌 아무 죄 없어. 미라가 도윤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어깨를 잡았어요. 하지만 너네 아버지는 괴물이야. 25년 전에도 지금도.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어요. 다혜를 보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와. 안정가옥. 도윤은 다혜가 누워있는 방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뒤에서 말했어요. 들어가. 도윤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다혜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배는 여전히 불렀습니다. 도윤의 발소리를 듣고 다혜가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 다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윤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사죄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당신 부모님이 날 죽이려 했어. 우리 아기를 죽이려 했다고. 알아. 다 알아. 용서해줘. 도윤이 고개를 들어 다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내가 방관했어. 내가 괴물이었어. 미라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다혜야. 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혜가 엄마를 쳐다보았어요.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25년 동안. 뭔데? 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 아빠 말이야. 정진욱 검사. 다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이야기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아빠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지? 응.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어요.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빠는 하늘 인베스트 사건 담당 검사였어. 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5천억짜리 투자 사기 사건이었지. 수만 명이 피해를 봤어. 내 아빠는 그 사건을 조사했어. 다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들어 미라를 바라보았어요. 하만철. 그게 내 시아버지 본명이야. 미라가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은 하준식이라고 부르지만 25년 전엔 하만철이었어. 하늘 인베스트 회장.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만철은 내 아빠한테 뇌물 누명을 씌웠어. 그리고 자살로 위장해서 죽였지. 뭐라고? 다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배가 불러서 비틀거렸어요. 도윤이 부축하려 했지만 다혜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자살이 아니었어? 아니야. 살해였어.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엄마는 그놈 돈과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어. 내 아빠 누명 하나 못 벗겨주고 도망쳐야 했지. 엄마. 다혜가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 피 묻은 5천억으로 세운 게 바로 내 시댁이야. 영훈학원. 미라가 다혜를 아는 채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어. 복수할 기회를. 상훈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누구? 장인태 박사의 딸이요. 장윤서 씨. 미라가 다혜를 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장인태 박사가 누구야? 다혜가 물었습니다. 미라가 설명했어요. 하늘 인베스트의 공동 창업자야. 기술 투자 전문가였지. 하만철한테 모든 걸 빼앗기고 살해당했어. 내 아빠처럼. 그럼 이 사람은? 유일한 상속녀야. 그때 7살이었어. 미라가 상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만날 수 있어? 예. 연락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더군요. 이틀 후 강남의 한 카페. 미라와 상훈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어요. 장윤서였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백 회장님이십니까? 윤서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어요. 앉으세요. 윤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아버지가 남긴 거라고 하셨어요.
윤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하늘 인베스트 초기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2000년 3월 15일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이게 원본입니다. 아버지와 하만철이 함께 서명한 거예요. 미라가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노랗게 바른 종이였어요. 하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장인태와 하만철의 서명이 나란히 있었어요. 하만철은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모든 걸 가져갔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저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죠. 미라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복수해요. 어떻게요? 하만철을 무너뜨릴 거예요. 완전히. 윤서가 미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어요. 전 뭘 하면 되죠? 연기를 좀 해야 해요. 미라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일주일 후 미라의 안전가옥. 미라, 상훈, 윤서, 도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25년 전자료, 하늘 2000 파일, 초기 투자 계약서. 다 모였어요. 상훈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필요해요. 윤서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꺼냈어요. 안에는 오래된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만년필이었어요. 손잡이 부분에 하늘 인베스트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윤서가 만년필을 들어 올렸어요. 하만철이 우리 아버지한테 준 선물이에요. 회사 창립 기념으로. 그게 왜 중요해요? 이 만년필에서 하만철의 지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망 현장에서도 똑같은 지문이 발견됐죠. 미라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경찰 기록에 남아 있어요? 예. 당시 부검 기록에 있어요. 하지만 조작돼서 자살로 결론 났죠. 이제 그 기록을 다시 꺼낼 때가 됐네요. 미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총장님, 백 회장입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25년 전 정진욱 검사 사건과 장인태 박사 사건. 재수사 명령 내려주세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총장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건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살인 증거. 회장님, 그렇게 오래된 사건을. 총장님 아드님 작년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냈죠. 제가 피해자한테 합의금 주고 덮어줬어요. 기억나세요? 총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틀 안에 재수사팀 꾸려주세요. 안 그러면 그 사건 언론에 흘릴 거예요. 미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작됐어. 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상훈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음 단계는 뭡니까? 준식을 덫으로 유인해야 해. 미라가 윤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예.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제 곧 복수할게요. 윤서가 만년필을 꼭 쥐었습니다. 은색 표면에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 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미라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남편 진욱의 사진이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누명을 벗겨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영훈학원 이사장실 준식은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어요. 은행 대출 상환 독촉, 세무조사 통지서, 교육부 감사 일정표, 모든 게 그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뭔데? 연화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화재단? 준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비서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마카오에 본부를 둔 국제교육재단이랍니다. 영훈학원의 재정난 소식을 듣고 지원하고 싶다고 하네요. 준식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였어요. 연화재단 아시아 지부장 장윤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원한다는 거야? 1,000억 원이랍니다. 준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명함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1,000억? 예.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래요. 하지만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대요. 준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25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당장 미팅 잡아. 사흘 후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준식과 영숙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식은 양복을 새로 맞춰 입었어요. 영숙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쪽에서 오십니다. 영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준식이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윤서였어요. 그녀는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와 미소 지었습니다. 하준식 이사장님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식이 악수를 받았어요. 윤서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장윤서입니다. 연화재단 아시아 지부장이에요. 앉으세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랐어요. 준식은 윤서를 훑어보았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에는 지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영훈학원의 재정 상황을 들었습니다. 안타깝더군요. 윤서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아시아의 우수한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영훈학원 같은 곳이야말로 우리가 돕고 싶은 곳이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는 겁니까? 준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재단 돈의 출처가 좀 복잡해요. 마카오 카지노 수익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준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돈 세탁이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돈이었어요. 물론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언론에 알려지면 곤란해요. 알겠습니다. 비밀 엄수하겠습니다. 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MOU 초안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상 없으면 체결식을 진행하시죠. 준식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았어요. 1,000억 원 지원, 10년 상환, 연 3% 이자.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체결식은 언제 하면 됩니까? 2주일 후 어떠세요? 장소는 영훈 아트센터로 하면 좋겠어요. 조용하고 은밀하니까요. 좋습니다. 준식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서가 악수를 받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같은 시각 안정가옥. 도윤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영훈 아트센터 내부 도면이 떠 있었어요. 그는 CCTV 위치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카메라 12대 전부 우리 쪽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도윤이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미라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마이크는 연회장 천장에 6개 있어요. 모두 제어 가능합니다. 좋아. 당일 아침에 모두 연결해줘. 알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요. 도윤아. 미라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2주일이 흘렀습니다. MOU 체결식 당일 아침, 도윤은 영훈 아트센터에 일찍 도착했어요. 그는 관리실 키를 훔쳐서 CCTV 제어실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상훈 씨 연결됐어요? 도윤이 휴대폰으로 통화했습니다. 상훈이 안전가옥에서 답했어요. 예. 화면 다 보입니다. 마이크도 정상이에요. 다행이네요. 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제어실을 나와 연회장으로 향했어요. 연회장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MOU 계약서였습니다. 오후 2시 준식과 영숙이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준식은 들뜬 표정이었어요. 영숙도 오랜만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모든 게 해결돼. 준식이 영숙에게 속삭였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000억이면 은행 빚도 갚고 세무조사도 넘길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장윤서를 기다렸습니다. 2시 30분. 문이 열리고 윤서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윤서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서 최종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준식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그대로였어요.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서명하시면 바로 진행됩니다. 윤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금 확인증이었어요. 준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미 준비하셨군요. 물론이죠. 우리는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준식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인이 종이 위로 그려졌습니다. 영숙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어요. 서명이 끝났습니다. 준식이 펜을 내려놓는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탑골공원 조리복 차림의 미라가 들어왔어요. 상훈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영숙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미라를 알아보았어요. 네가 감히 여길 어떻게... 오랜만이네요, 관장님. 미라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준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 누구야? 소개할게요.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미라 옆에 섰어요. 백 회장님이세요. 진짜 연화재단 후원자십니다. 준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라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녀는 준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만철, 25년 만이네. 준식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 이름, 아무도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어요. 내 남편 정진욱 검사, 기억하나? 미라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당신이 정진욱의 아내? 그래. 25년 동안 기다렸어. 바로 이 순간을. 미라가 손뼉을 쳤습니다. 연회장 스크린이 켜졌어요. 화면에 보양제 성분 분석표가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낙태동의서, 병실 녹취록, 계단에서 떨어지는 다혜의 CCTV 영상. 이게 뭐야?
영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천사식당 방화 CCTV, 영훈학원 라이터 증거 사진, 그리고 결정타, 하늘 인베스트 자금 세탁 흐름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5천억 원이 어떻게 영훈학원으로 흘러들어갔는지 25년치 분식회계 자료가 낱낱이 공개됐어요. 이건 조작이야. 준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윤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어요. 은색 만년필이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윤서가 만년필을 준식에게 내밀었습니다. 25년 전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선물했던 만년필이에요. 준식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당신 지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망 현장에도.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선두에는 검찰총장이 서 있었습니다. 하준식, 일명 하만철. 2000년 정진욱 검사 살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준식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영숙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살인 미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함께 체포합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 만에 흘리는 복수의 눈물이었습니다. 영훈 아트센터 연회장 준식과 영숙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형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준식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미라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게 다 당신 짓이었구나. 영숙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상에 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5년 전 당신들은 내 남편을 죽였어. 미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진욱은 정의를 위해 싸웠어. 하지만 당신들은 그를 뇌물받은 검사로 만들고 자살로 위장해서 죽였지. 증거가 어딨어? 준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윤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만년필을 들어 올렸어요. 이게 증거예요. 당신 지문이 여기 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망 현장에서도 똑같은 지문이 발견됐죠. 당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살로 꾸민 거예요. 그건 조작이야. 준식이 발버둥 쳤습니다. 형사 2명이 그를 붙잡았어요. 부검 기록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2000년 4월 17일 장인태 박사 사망 사건. 당시 자살로 종결됐지만 부검 기록에는 미상의 지문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 대조한 결과 당신 지문과 일치합니다. 준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보양제 관련 증거들이었어요. 한의원 원장과 영숙의 통화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원장님, 저희 며느리 체질이 약해서 그런지 자꾸 행사를 망치네요. 특별한 보양제 하나 지어 올려주세요.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관장님. 임신 중독증 유발 성분을 넣으면 됩니까? 적당히 알아서 해요. 흔적 남기지 말고.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다음은 병원 CCTV 영상이었습니다. 계단에서 영숙이 다혜를 미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저건 사고였어. 사고. 영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영숙의 손이 다혜의 어깨를 밀어내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됐습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검찰총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양제를 통한 살인교사, 천사식당 방화교사,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증거들이 올라왔습니다. 방화 현장에서 발견된 영훈학원 라이터, 영훈학원 법인 차량이 천사식당을 감시하던 CCTV, 사설탐정이 미라를 미행하던 기록,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결정타입니다. 미라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하늘 인베스트 2000년 5천억 원 투자 사기. 미라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세요. 빨간 화살표가 자금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늘 인베스트에서 시작된 돈이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영훈학원으로 흘러들어갔어요. 25년 동안의 돈 세탁 과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건 하도윤이 아버지 금고에서 가져온 원본 파일입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준식이 고개를 들어 연회장 뒤쪽을 바라보았어요.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아, 어떻게 네가 아버지인 나한테. 준식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거야?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가족을 배신했어요. 다혜를, 제 아이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건 가문을 위한 거였어. 가문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 묻은 돈으로 세운 가문을 지키려고 사람을 죽여요? 그게 가문이에요? 준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바닥을 바라보았어요. 미라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준식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만철, 25년 전 당신은 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지. 너 같은 정의로운 검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틀렸어.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오늘 증명했어. 준식이 고개를 들어 미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백 회장이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당신 계획이었어. 그래. 25년 동안 준비했어. 미라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행을 움직이고 정치인을 움직이고 언론을 움직였지. 당신이 만든 돈의 힘으로. 돈이 어디서 났어? 당신은 탑골공원에서 급식이나 푸고 살았잖아. 내 남편이 죽은 후 나도 살아야 했어. 돈을 벌어야 했지. 미라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놀이였어. 급식소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지. 그러다 보니 채무자가 늘었어. 판사, 검사, 의원, 기자. 빚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 힘도 커졌어. 사채업자였구나. 영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라가 영숙을 쳐다보았어요. 그래, 나쁜 사람이 됐지. 하지만 당신들보다는 나아. 미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는 밥 굶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 당신들은 사람을 죽였지. 영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라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영훈학원 25년치 재무제표였어요. 분식회계 내역입니다. 정부 지원금 횡령, 학부모 기부금 유용, 탈세.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에 이미 제보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말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됩니다. 준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영숙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사들이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수갑찬 두 사람은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준식이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라 씨, 부탁이 하나 있소. 뭔데요? 우리 아들 도윤이는 아무것도 몰랐소. 제발 그 애만은 걱정 마세요. 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증인입니다. 처벌받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들은 다르죠. 준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사들이 그를 밀어 밖으로 데려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단상에 홀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 진욱의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 검사복을 입은 진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봤어? 당신 누명 벗겼어.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윤서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네요. 미라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응? 다혜는 어디 있어요? 아기는 괜찮고요? 병원에 있어. 곧 출산할 거야. 갈 수 있을까요? 미라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가봐. 다혜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도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뛰어나갔습니다. 미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끝났어. 상훈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영훈학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하고 돈을 사회에 환원해야 해. 그래도 복수는 끝났잖아요. 응, 복수는 끝났어. 미라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년 후 2026년 가을 탑골공원은 여전히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천사식당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새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예전 컨테이너는 사라지고 깨끗한 2층 건물이 들어섰어요. 1층은 급식소였습니다. 2층은 무료 법률 상담소와 취업교육센터였어요. 건물 입구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진욱 장인태 추모재단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미라는 여전히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커다란 국자로 솥을 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미역국이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미역국이네요. 상훈이 식판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라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주 첫돌이거든. 벌써 첫돌이에요? 응. 시간 참 빠르지? 미라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적당했어요. 그녀는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갈게. 상훈 씨가 마무리 좀 해줘.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미라가 급식소를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선선하고 상쾌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1시간 후 강남의 한 산부인과 병원. 미라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혜가 침대에 앉아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환했어요. 첫돌된 아기는 새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며 옹알거렸어요. 우리 손주 할머니 왔다. 미라가 다가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미라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어요. 이제 막 웃음을 배운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꼭 닮았네.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기의 눈매가 남편을 닮았어요. 그녀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가 다시 웃었어요. 작은 손이 미라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우리 손주 진우 잘 키우고 있네. 다혜가 다 하는 거예요. 도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는 1년 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살도 좀 쪘습니다. 지방 학교 생활은 어때? 좋아요. 아이들이 순수해요. 가르치는 게 즐거워요. 도윤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방조 혐의였지만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점이 참작됐어요. 그는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진우 봐주고 가. 다혜가 도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라가 아기를 다혜에게 돌려줬습니다. 다혜가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엄마, 영훈학원은 어떻게 됐어? 해체됐지. 모든 자산은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돌아갔어. 미라가 설명했습니다. 하늘 인베스트 피해자들한테 먼저 배상하고 남은 돈은 추모재단으로 갔어. 아버지 재단이야? 응. 윤서가 이사장 맡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요? 무기징역 받았어. 어머니도 15년. 도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라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제 부모님이잖아요. 그래. 부모는 바꿀 수 없지. 하지만 넌 다른 사람이야. 그걸 증명하면 돼. 도윤이 고개를 들어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미라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미라는 강남의 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10층에 정진욱 장인태 추모재단 사무실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윤서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윤서가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1년 사이 훨씬 밝아졌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재단 일은 어때? 바빠요. 하지만 보람 있어요. 윤서가 서류를 미라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늘 인베스트 피해자 2,300명한테 배상 완료했어요. 평균 2천만 원씩? 많이 못 돌려줬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다들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윤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연구 후원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올해 10명의 젊은 연구자들을 지원할 거예요. 잘했어. 미라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회장님도 재단에 합류하시는 게 어때요? 이사로. 아니, 난 내 자리가 있어. 미라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탑골 공원 쪽이 보였어요. 난 여전히 밥을 퍼야 해. 그게 내일이야. 알겠어요. 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5시. 미라는 다시 천사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급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상훈이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손주 잘 봤어요? 응. 건강하더라. 미라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솥 앞에 섰어요.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였습니다. 6시가 되자 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그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오늘 메뉴는 뭐야? 된장찌개예요. 맛있게 끓였어요. 식판에 밥과 국을 담아 건넸습니다. 노인이 받아서 자리에 앉았어요.
곧 급식소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급식이 끝나고 8시. 미라와 상훈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훈이 물었어요. 회장님, 이제 빚은 다 갚으셨습니까? 미라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빚? 미라가 되물었습니다. 남편한테 진 빚은 갚았어. 25년 만에. 그녀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아직 밥값을 못한 놈들이 너무 많아. 그럼 계속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난 백 회장이잖아. 미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미소였어요. 밥 굽는 사람 없게 하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놈들 혼내주는 거. 그게 내 일이야. 상훈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미라는 마지막으로 주방을 점검했어요. 가스밸브를 잠그고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 한쪽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미라의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남편 진욱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주 진우의 사진도 있었어요. 미라는 의자에 앉아 두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봤어? 닮았지? 미라가 남편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당신 누명도 벗겼고 나쁜 놈들도 다 잡았어.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주가 당신 이름을 이어갈 거야. 진우, 정진우. 미라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미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공책이 들어 있었어요. 새 채무자 명단이었습니다. 판사, 검사, 의원, 기업인. 그녀에게 빚진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일이 많네. 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탑골 공원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백 회장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밥 굽는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약자를 괴롭히는 자가 사라질 때까지.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는 다시 솥 앞에 설 것입니다. 따뜻한 밥을 퍼줄 것이고 차가운 빚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게 천사식당 백 회장의 삶이었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2026년의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에 잠기셨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될 것 같은 소중한 분이 떠오른다면 그분께 공유하여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깊고 감동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